네, 오늘도 시황을 긴급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재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씨도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추석 잘 보내고 왔는데 주가가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집에는 됩니다. 단호하신데요. 네, 아, 비가 예. 많이 와서요. 네, 네, 집에는 맞아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집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장이 그러니까요. 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밀렸다. 밀리는 것도 좋다. 뭐 그런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죠? 그쵸. 네, 오늘 하락 이유나 그 상황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오늘 장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패닉셀링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좀 과도한 이제 매도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증시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재료를 작용했던 것은 여전히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4.8% 돌파를 했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센티먼트 약화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 장기물 금리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장기물 금리 오르는 성격을 조금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기물 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게 사실 연준의 그 무리한 긴축의 이슈보다는요, 오히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이슈라면 뭐죠? 예. 네, 국채 공급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재정 적자가 이제 보다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채권 수급에서 공급량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기물이 그러면은 네, 단기물 금리 대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자면 연준의 그 11월 달 FOMC 회의에서의 동결 확률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수급 이슈가 보다 조금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셧다운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네. 그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2023년 예산안 지출액과 사실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사실 2023년처럼 그 예산안이 좀 더 보다 다른 국면 대비해서 크게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또 내년에 있어서의 그 재정 적자 부담 이슈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그 셧다운 이슈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도 이 국채에 대한 그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금리의 상방 압력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정부의 이자 비용도 지금 금리 수준이라면 내년에 있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2023년 수준의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장기물 금리는 사실 단기물 금리 대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까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저희가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는 같아요. 변곡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11월 FOMC 회의도 중요는 하겠지만요. 저는 무엇보다 11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저희가 임시 예산안을 다시금 또 처리해야 되는 예, 그 그렇죠. 시점이 조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제 공화당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약간 손을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2023년 수준의 예산안을 일단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만약에 11월 달로 들어서 공화당의 강경파의 그 목소리가 세지면서 오히려 공화당의 강경파는 사실 예산안 좀 삭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RA라든지 내지는 반도체 법안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화당이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조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주에 대해서 부담이죠, 그죠? 네, 성장주에는 사실 부담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국채 금리를 사실 다운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센티먼트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쉬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음 이제 10월부터는 3분기는 실적 시즌의 시작이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증시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또 보니까 그 시작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펀디멘탈에 이제 보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증시는 높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보다 조금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3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9월 달 수출도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쉬는 동안에 9월 달 수출이 나왔는데 네. 이제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9% 성장률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이너스 한 4% 정도로 사실 감익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 그러네요.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와 맞물려서 사실 제조업 지표들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개선세를 보였거든요. 시장에 사실 노이즈가 옅어지는 구간이라면은 이제는 보다 내년에 있어서의 시장의 초점은 사실 제조업이 바닥을 다지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가 조금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주요 수출 이제 주력 제품이 보다 제조업 사이클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승폭을 키울 때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보다 조금 여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그렇고 뭐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안이 있지만 시장에 어쨌든 가장 압도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는 금리거든요, 말씀하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얘기를 좀만 더 하면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번에 7%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정말 7% 갑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5% 간다 그럴 때도 니네 안 믿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과한 것 같고 지난번에 4.5 왔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 온 거 아닐까?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그랬는데 4.8 치고 항상 오버슈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오를까요? 일단 기간으로 놓고 봐서는 네. 저는 10월 달이 정점일 거는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급 이슈와 더불어서 네. 지금 저희가 연준의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더해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시점은 11월 FOMC 전후로 있어서는 금리는 상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거다. 특히 단기물의 금리가 사실 장기물 금리 대비해서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발표되었던 지표들을 보면은 네. 사실 전부 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다 가리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PC 물가 지표도 보면요. 저희가 헤드라인은 사실 유가 반등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코어 PC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네. 소비자들 심리 지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자면 저희가 보통 유가가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3.2%로 완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구간 내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도 연준이 사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금리 동결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보다 지금 설명력이 지금 높아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네.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그 우려가 가중되었던 구간이 유가 파동 당시였잖아요. 70년대, 80년대 구간.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저희는 고용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뭐 7% 뭐 이런 급등률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고용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가 2024년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조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국채 금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높지만 결국에는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 금리가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한다는 점은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 가능성, 그 변화 가능성이 보다 조금 임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자면 저희가 저점이 이제 마이너스 100bp까지도 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50bp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장기 금리가 높은 소위 장고 단저가 되는 게 정상화 과정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반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금리 레벨은 조금 높아도 네. 사실 방향성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단기 금리의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팔라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저희가 그 증시와 장단기 스프레드를 같이 그려보면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차를 두고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YY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사실 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결국엔 연준이 뭘 할 건데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지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11월 달, 12월 달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계속해서 좀 지켜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채금리의 상승도 좀 증시의 부담이고 원달러 환율도 또 다른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는 1,360원 돌파를 하면서 1,400원 이제 진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눈앞에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안정화 시점을 또 언제로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가 조금 선결 과제일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위안화랑 커플링이 많이 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보다 조금 강해져야지만이 달러가 지금 이제 약할 가능성이 낮은 국면에서는 코스피라든지 내지는 원화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순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주요 중국 경제 지표가 8월 달부터 지금 잘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9월 달도 잘 나와야지만이 조금 그 통화적인 측면에서 안도감을 형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달러가 여전히 좀 강하다는 점인데 이게 결국에는 국채 금리와 연동이 그렇죠. 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FMC 회의에서의 금리 등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려면 중국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쉽지는 또 않아 보여서 그죠? 그렇죠. 네. 쉽지는 않긴 하지만요.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중국 경제 지표가 사실 대체적으로 다 지금 조금씩.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의 서비스업 물가가 둔화되면서 지금 소비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내년에 있어서는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를 상쇄를 해주면서 경제 성장률을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건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 지표의 반등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에 이번에 나오는 PMI 제조업 지표의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반등이 개선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보자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50포인트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복 국면에 진입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했다는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약간 올라가는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 8월 달부터 9월 달 초반까지 좀 잘 나오는 중국 경제 지표를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위안화의 강세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다. 연말로 가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제 뉴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도 뭐 베이징이나 이런데 시골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사람이 네 뭐 세 걸음 가는데 2시간씩 걸렸다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소비가 좀 좋아져서 그죠? 좋기를 기대하는데 어쨌든 중국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재선 의원이 오시면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 맞아요. 수출 수출 데이터. 데이터. 네. 아. 그런데 9월 수출 데이터 조금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괜찮다. 이런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뭐 반도체는 사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뭐 6, 7월 달부터 관찰이 됐는데 무엇보다 조금 저희가 이제 중요했던 또 다른 부분은 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저희가 그간 좀 눌려 있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수출 개선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다 조금 궁금해지는 이제
부분이었고요. 네. 다행히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출은 사실 회복 국면에 보다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9월 데이터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10월, 11월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저 효과 감안해서라도 11월 달까지는 기울기가 10월 달 대비해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예. 기울기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뭐 만약에 중국 수출이라든지 내지는 그 앞서 선행되는 그 선행 지표들 PPI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2월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출 데이터가 좀 유일한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200여 년 만에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돼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예산안 합의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오히려 뭐 공화당이 삐걱대면 금리에는 또 유리하다고 말씀하셔서 예.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 음. 삐걱대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삐걱대면서 공화당의 안건을 수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2023년처럼 막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버리기보다는 조금 긴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공화당, 특히 강경파의 시나리오를 들어주는 조건이 들어주는 게. 네,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보다 조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뭐 IRA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우리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신재생 이런 조금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종의 색깔은 조금 달라질 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저희가 그간 2023년도는 바이든 모멘텀으로 2차 그렇죠. 전지라든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았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또 11월 달에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 경기가 안 좋았던 국면을 보자면요.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 대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 좀 관찰이 많이 됐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만약에 계속해서 조금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또 시장에 있어서는 스타일은 오히려 바이든을 위시한 뭐 신재생 모멘텀보다는요. 저희가 그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동일하게 인프라라든지 뭐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주의를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전통 인프라의 산업적인가요? 에너지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면 운송이라든지 건설 ETF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색깔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더 보다 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게 정치인이다라고 크루시초프가 얘기했는데요. 아유 정치의 계절이 오니까 머리 아프다. 트럼프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내년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것도 변수에 고려를 하면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초반이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10월 그림이 뭐 하루로서 바뀌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10월 그림 한번 얘기 다시 해주시고 또 투자 전략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CPI 모두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크게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자면 이익 사이클은 저희가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국면이라는 거 조금 보다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제 PR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저희가 10배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 그렇게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패닉셀링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자면 2018년, 19년이 사실 이제 금리 동결 시나리오를 가져가면서 이제 향후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여졌던 구간이었거든요. 이때 트레일링 PBR이 이제 0.90배였습니다. 평균 수준. 그게 하단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자면 2,360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제 포지션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변동성이 근데 사실 10월 달은 높기 때문에 전략을 가져가자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의 한쪽으로 온전히 베팅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리스크인 것 같고 바벨 전략으로 대응을 하되 경기 민감주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민감주, 특히 이제 출하 재고 스프레드로 가늠을 해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통 시클리컬 산업,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조금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빼들 수 있는 게 밸류입니다. 그죠? 아까 이제 시장의 PER, 지난번에 13배까지 갔거든요. 이제 네. 10배고 2360 가면 PBR이 이제 0.9배 정도 간다 그랬으니까 좀 믿고 네. 또 오늘 마무리하고 먼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